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안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332쪽이 되겠죠. 자, 1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우리가 다음과 같을 때 우리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자, 이제 부채 감당 비율이 나오죠. 자, 부채 감당률이죠. 부채 감당 비율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가 되는가 측정하는 지표인데, 자, 지금 관련해서 순 영업소득은 1억 5천만 원이죠. 자, 1억 5천만 원이 순 영업소득인데, 자, 이 부채 감당률은 1.2 이상이죠. 1.2 이상. 자, 이때 이 부채 서비스액은 이 대출 금액 연간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연간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연간 저당 상수가 얼마냐 하면은, 즉 문제에서 연간 저당 상수는 0.1이죠. 여기 0.1이 되겠고, 자, 여기 1억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1.2입니다. 자, 요것은 어떻게 되냐? 곱해주면은 부모분자 10을 곱해주면 여기 1이고 여기는 15기죠. 그래서 대출금은 우리가 1.2분의 15억이 됩니다. 자, 분모분자에 또 10을 곱해주죠.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12분의 150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눠줬더니 우리가 우선은 2억, 우리가 150억 하니까 우리가 관련해서 12억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12억 우리가 5천만 원이 우리가 되겠다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부 비율이죠. LTV. 자, 대부 비율은 이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에 대해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은 15억이죠. 이 15억인데 0.8 이하다. 자, 따라서 이 대출금은 15억에 0.8 하니까 12억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조건을 모두 모두 충족시켜주는 이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냐? 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 공통되는 부분 12억이 되겠죠. 12억 원. 자, 이 12억 원에서 관련해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12억 원. 따라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 자료이다.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이죠. 자, 영업경비 우리가 비율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가능 이 총소득에 대해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묻는 내용이죠. 자, 우선은 호당 임대료가 연 5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500만 원. 자, 호당 임대료가 500만 원이고 임대 가능 호수가 60호죠. 그래서 없어지면은 3억 원이 우리가 가능 총소득은 얼마다? 가능 총소득은 우리가 3억 원이 되겠죠. 자, 여기서 공실률 우리 3억 원에 이 10%의 공실률을 가지고 있죠. 3천만 원이죠. 빼주면은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면은 유효 총소득은 2억 우리가 7천만 원이 되겠죠. 자, 2억 7천만 원에서 순영업소득은
순영업소득은 2억, 우리가 1,000만 원이 되니까 영업경비는 얼마냐? 6천만 원이 영업경비가 되겠죠. 그래서 영업경비는 6천만 원이 됩니다. 6천만 원 곱하기 100을 했더니 몇 프로냐? 20%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7번 문제. 자, 이런 117번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유형의 문제죠. 자, 다음은 A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1년간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다. 운영 경비율과 이제 부채 감당률 구하는데 유효 총 소득 승수가 나와 있죠. 자, 이 박스에 유효 총 소득 승수가 나오는데 승수 앞에 있는 우리가 이 수익은 분모로 가죠. 유효 총 소득에 대해서 이 총 투자한 금액인데 총 투자한 금액은 10억이죠. 총 투자한 금액은 10억 원인데 요 유효 총소득 승수가 5가 된다. 따라서 유효 총소득은 5분의 10억 원이 돼서 2억 원이 유효 총소득이 되겠죠. 자,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공제해 주면은 순 영업소득이 나오고 순 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이죠.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을 공제해 주면은 세전 현금 흐름, 이 세전 현금 흐름은 얼마 나오냐? 우리가 6천만 원이 나온다. 6천만 원. 자, 그러면은 순 영업소득은 4천에 6천 대주니까 순 영업소득은 1억이고 또 영업경비도 2억에서 1억을 빼야 1억이 나오겠죠. 자, 이런 형태의 흐름을 우선 표를 가지고 구할 수 있죠. 자, 이때 운영경비율. 자, 운영경비율은 유효 총소득 기준에서 유효 총소득 얼마죠? 2억. 2억 원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건데 영업 경비는 1억 원이니까 2분의 1, 0.5가 되겠고, 자, 여기에 대해서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1억 원이 되겠고, 여기에서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냐? 4천만 원이 되겠죠. 자, 분모 분자에 2천만 원씩 나눠주면 2이고, 여기는 분모 분자 2천만 원 나눠주니까 2분의 5가 돼서 2.5가 되겠죠. 그래서 0.5, 2.5,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118번 문제가 되겠죠. 자, 118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총 투자 수익률과 부채 감당률을 구하라. 자, 총 투자 수익률은 이 총 투자한 금액이 우리가 분모로 오죠. 수익률 앞에 있는 이 총 투자한 금액이 분모로 오고, 이 순 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총 투자한 금액은 12억 원이 되겠죠. 총 투자한 금액은 12억 원에 대해서, 자, 거기에 순 영업소득 얼마죠? 1억 원이 차지하죠. 순 영업소득 1억 원. 자, 순 영업소득 우리가 1억 원을 차지한다. 그래서 곱하기 112분의 1이죠. 약 8점 우리가 3%가 되겠죠. 자, 그리고 부채 감당률 구하는 거죠. 자,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 우리가 1억 원, 순 영업소득 1억 원에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이 저당 지불액이 얼마죠?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니까 얼마?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 표가 주어졌을 때 잘 기억해 두시고 117번, 118번 문제는 좀 우리가 확인을 해둬야 될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이론을 마치고 이제 금융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336페이지에 1번 문제가 되겠죠.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말한다. 부동산 금융의 개념이죠. 2번,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번과 2번 지문은 개념에 대한 얘기고,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받기 때문에 담보 기능, 또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소모되는 감가상각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되죠.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은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소구 금융이 아니라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구 금융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4번 정답.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다. 자, 5번은 부동산 금융의 기능이 되겠죠. 우선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3번 문제로 가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 주택 금융은 크게 주택 우리가 수요자에게 우리가 자금을 융통해주는 주택 소비금융, 그리고 주택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주택 개발금융, 우리가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죠.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3번 문제입니다. 기업 주택금융은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주택 구매력을 높여준다. 기억 맞는 지문이죠.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을 하려는 사람이 신용을 담보가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여러분 신용을 담보가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말하죠. 그래서 수요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이다. 예. 그래서 수요자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를 담보로 하죠?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한다.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것. 자, 니은 틀렸고 3번 서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자금을 융자해주는 실수요자된 금융은 주택 소비금융이야. 개발금융이 아니라 소비금융. 디귿 틀렸고, 주택 자금 융자는 주로 장기 융자 형태이므로 대출 기관에 유동성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필요성이 있죠. 네 번째 맞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맞네요. 기역과 리을이 맞는 형태. 기역, 리을이 맞으니까 3번 정답이 되겠죠. 주택 개발 금융은 우리는 이 공급자가 우리 자금을 융통하는 공급자 금융,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대표적이죠. 그 공급자 금융에서 개발 금융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대표적인 우리 개발 금융의 형태가 됩니다. 자, 4번 문제로 가볼까요? 우리가 이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 지분 금융의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중요한 용어죠. 지분 금융, 부채 금융인데 이 출제요인 입장에서는 이 지분 금융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지분 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죠. 이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이 지분 금융 방식, 또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이 부채 금융 방식이 이제 주어지겠죠. 자, 4번에 조인트 벤처는 뭐에 속하죠? 조인트 벤처는 이 지분 금융에 속하죠. 조인트 벤처, 우리가 부동산 신디케이트.
자, 부동산 신디케이트, 부동산 투자 회사의 리츠죠. 부동산 투자 회사, 뭐 리츠 이런 것은 우리 지분 금융에 속합니다. 그리고 주택 저당 증권,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 주택 저당 증권,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 자산 유동화, 우리 CP, 기업어음, 뭐 이런 것은 다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고, 자, 주택 상환 사채. 자, 이 사채를 발행해서 또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죠. 주택 상환 사채는 부채 금융. 자, 공모에 의한 증자는 어떻게 돼요? 공개 모집이죠. 공모에 의한 증자.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이것은 뭐에 속하죠? 지분 금융입니다. 따라서 부채 금융은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고,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지분 금융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저당 금융. 이 저당 금융, 이 신탁, 우리가 증서에 따르는 금융, 이런 것은 다 부채 금융에 해당해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1번이 정답이고, 자산 유동화 증권, 이것은 뭐가 돼요? 부채 금융이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메자닌 금융이죠. 예.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지분과 부채의 중간 영역을 가지고 있죠. 이 지분과 부채의 중간 영역을 가지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 전환사채, 이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있죠. 자,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지분금융이 좀 중요하니까 좀 잘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민간 금융기관의 CD 영동주택담보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대출 조건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대출 금액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죠. 자,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대한 변동금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고정금리입니다. 자, 1번 질문 볼까요? 모든 대출 조건이 같고 단지 금리 변동 여부의 조건만 다른 경우에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가 모기지론 대출금리, 고정금리보다 항상 높은 편 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낮은 편, 왜냐하면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통상적으로 CD 영동주택담보대출에 우리가 월 상환액이 모기지론 월 상환액보다 크다. 자, 상환 방식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죠.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매기간 이자만 갚고, 우리 모기지론은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니까 원금 이자를 갚으니까 우리 CD 영동주택담보대출 월 상환액이 모기지론 월 상환액보다 작은 편이죠. 틀린 질문. 오랫동안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라도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유리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차입자에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불리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모기지론인 경우 월 상환액 중에서 우리가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 모기지론에 있어서 우리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죠. 이때 월 상환액은 일정하죠. 분모는 일정한데 월 상환액 중에서 원금은 어떻게 돼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원금은 점점 증가를 하죠. 그래서 월 상환액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합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4번 틀린 질문. 5번 CD 영동주택담보대출 차입자는
모기조는 차입자에서 금리 변동 위험이 높죠. 왜냐? 이 대출자는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이 이 고정금리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 7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대출금이 과도한 경우에는 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에게 어떻게 더 전가하게 되죠. 또 2번도 맞고 3번 CD 금리가 상승하면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반대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합니다. 자, 이 변동금리 대출에 있어서 자, 변동금리 대출에 있어서 대출 금리는 이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주죠. 이때 기준금리로서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예를 들면 이자율 조정 주기는 3개월이죠. 그래서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비용 지수죠. 코픽스. 우리 은행에 보면 6개월짜리 지표가 지금 나와 있죠. 보통 6개월에서 1년인데 자, 이때 CD 금리가 뭐 한다? 상승을 하죠. 이게 상승을 하면은 기준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D 금리나 코픽스가 하락하면 기준금리가 하락해서 대출금리는 하락을 한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 대출 시점에 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보다 높죠. 높은 이유는 대출일부터 만기까지 미래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대출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출 1기준. 자, 대출 1기준 우리가 초기 이자율을 보게 되면은 고정 금리 대출이 변동 금리 대출보다 높다 이 얘기죠. 시험에 또 자주 또 출제되는 지문이죠. 자, 이 대출 금리가 고정 금리일 때 대출 시점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자, 예상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1%인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3%다. 더 높으면 이 차이만큼 2%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자, 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인데 이때 고정금리는 변화가 없죠. 이 명목상에 있어서의 이 고정금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뭐가 하락을 하죠? 이 실질금리가 하락을 하죠. 실질금리가 하락을 하니까 우리는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우리가 차입자, 채무자인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보게 되는 내용이죠. 자,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돼? 5번 지문 설명이죠. 8번도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7번에 5번 문제나 8번 문제가 바로 요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연금식 저당대출, 주택연금제도죠. 노후생활자금 용도를 위한 노년계층에 적합한 대출 방식.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자금 용도, 이게 포인트죠. 인플레이션 발생이 예상되면 대출자는 금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를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변동, 우리가 이자율 저당 방법을 선호합니다. 고정이 아니라 변동 이자율 저당 방법을 선호합니다. 2번 정답. 자,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저당대출의 일종으로서 정기적으로 이자율이 조정되죠. 대출 수수료를 공제하고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실제 융자액이 실제 대출받는 금액이 이 계약상에 약정된 융자액보다 적죠. 1억인데 뭐 9,900 받는다.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갚을 때는 계약상의 융자액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자율과 이 계약상의 이자율을 높게 보면은 어디가 더 높다? 실제 이자율이 높죠.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고 5번 대부 비율은 레버리지 효과와 정해관계 있죠. 자, LTV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부동산 LTV가 높으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대출금이 많아지죠.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이 투자의 지렛대 효과, 이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죠.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플러스 양의 관계가 됩니다. 양의 관계 있고 금융상의 위험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원리금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지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아지죠. 자,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아지면서 이 채무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는다. 채무 불 이행의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우리는 금융상의 위험도 커진다. 자금을 융통받으면서 생기는 위험도 커진다. 또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니까 또 무슨 관계? 양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인 경우에 대출자는 1년 지나서 한 번,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 4번 나눠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불리합니다. 기간 중 4번 나눠 받는 것이 대출자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4번 나눠 받는 게 유리합니다. 1번 정답. 이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삼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붙인 이 코픽스 영동형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맞고 CD 연동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기준금리에 CD금리의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되죠.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전가되죠. CD 연동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을 우리 묻는 내용이죠. 자, 이 고정금리 대출에 있어서 시장 이자율이 우리는 약정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 비교했을 때 이게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죠. 자, 시험 문제는 이 관련된 사항을 잘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이 차입자와 이 대출자 사이에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면 대출자는 낮은 대출 금리로 차입자는 갚으니까 이익이고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비용이 점점 상승하면서 대출자는 손해를 보죠. 이때 대출자는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르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상승기에는 차입자가 아니라 누구? 대출자에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발생합니다. 차입자가 아니라 대출자에게. 1번 정답. 고정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하락기에는 어떻게 돼요? 차입자는 손해를 보고 대출자는 이익을 보는데, 이때 금리 하락에 따르는 변동 위험은 우리 차입자가 우리가 부담을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지.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면은 이 대출자는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상승하죠. 그래서 이 대출자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차이. 명목상의 금리, 이자율과 실질 금리의 차이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이자율이 명목상의 이자율이고,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의 이자율을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4번 변동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위험에 비대칭 문제가 없죠. 왜냐?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금리 위험에 비대칭 문제가 없으므로 고정금리 대출보다 통상 이자율이 낮다. 맨 끝에 낮다가 포인트죠. 변동금리 저당 대출 방식에서 금리 조정주의가 길어질수록 이자율 조정폭은 커지게 됩니다. 맞는 질문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여러분 11번 문제 좀 주의해야 되는, 여러분 11번 문제 중요합니다. 11번 문제 잘 알아두시고, 12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에서 이자율이 인상되는 추세를 보인다면은 변동금리 대출은 차입자에게 불리하죠. 대출자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니까 불리합니다. 1번 정답. 변동금리부 주택 저당대출 이자율은 개인별 신용 위험도를 감안하여 결정하죠. 이때 이 가산금리는 차입자의 신용이죠. 차입자에 있어서의 신용이죠. 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로는 고정금리로 대출되죠.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에서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대출자가 부담하죠. 자, 시중은행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CD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우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3번 문제도 중요하죠. 자, 여러분 11번 문제도 중요한데 또 우리 13번 문제도 또 중요합니다. 자, 13번 문제도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에 대출기관은 어떻게 돼요? 우리 실질 금리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기관의 유리한 유형은 고정금리 대출이 아니라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2번 일반적으로 대출일 기준 시의 이자율은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고, 시장 이자율 하락 시에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죠.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하니까 위험이 커집니다. 3번 정답.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 외의 가산금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주죠. 가산금리 고려합니다. 틀린 질문.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시장 이자율 상승 시에 이자율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입자는 불리하고 대출자는 유리합니다. 대출자는 유리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 개념을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죠. 자,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보다 통상 대출 시점의 초기 이자율이 높다 하면 안 되고 낮다. 1번이 틀린 질문 정답이고,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하락 시에는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불리하고 대출자는 이익을 얻겠죠. 자, 그래서 2번 맞고, 점증 상환 저당은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이 초기에는 작다가 나중에 많아지는 저당으로서 젊은 부부 소득 계층이 선호하는 방식이죠. 미래에 소득이 증가되는 젊은 소득 부부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융자 원금, 이 대출금을 융자 기간으로 나눈 우리 할부 상환금과 그때그때 잔고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백화점에 할부로 물건 살 때 그 할부금에 대한 원금이자 갚아나가는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내내 이 동일한 금액을 우리가 납부하는 방식이 우리가 되겠죠. 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에 관련된 사항인데, 자,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우선 주의 좀 해두시고, 자, 여러분이 우리의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이 가끔 지문 속에 나오니까 주의 좀 해두시고, 원래 이제 출제가 예상되는 게 우선은 매년 출제되는 게 대출 상환 방식이죠. 그럼 이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